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여권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인데요. 사법부가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새겨 들을 만하지만 이런 과속행보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강경 지지층만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목사의 교회를 방문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죠.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정치에서 양극단의 목소리만 남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악화한 미국 투자 여론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회동에서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개 파열음이 불거졌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부싸움 안 하느냐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성비위 파문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은 고소 이후 5달 만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까지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소환 거부가 아니라며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다 숨진 해경이 추가 출동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결식은 오늘 오전 인천 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됩니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후 폭풍이 만만치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했는데 구금 사태 이후 미국 투자 여론이 악화한 것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더니 많이 뜨끔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트루스 소셜에 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복잡한 물건을 만들 때 일정 기간 그들의 전문가들을 데려와 미국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게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또 그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대규모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제품으로는 칩과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에 그것들을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을 언급하면서 과거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조차 겨우 만드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를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면서 미국은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들에게서 배우고 머지않아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는데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비슷한 발언을 일주일 만에 다시 내놓은 건 우리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국이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간 후속 투자 협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차라리 거액의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느니 우리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서 한국인 집단 구금을 초래한 한미 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제대로 된 협의가 중요한 만큼 시간에는 쫓기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조율하고 귀국한 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협상 경과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미 관세 협상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합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국익에 어긋나는 결정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은 미국 측이 내건 조건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 486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내란 것도 모자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버티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처 또한 자신들이 직접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에겐 돈만 되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방어적이란 표현을 대통령이 쓰신 바 있습니다.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은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겠다는 목표보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착 국면이 길어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공개 파열음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투톱이 고위 당정대 만찬에서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했던 부산 소년보 목사가 소속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야의 효의 모습을 윤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검법 여야 합의와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여당 투톱도, 검찰개혁 주도권을 놓고 충돌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고 악수했습니다. 애초 비공개 행사였지만 당정대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최근 불거진 여러 갈등 상황을 동시에 매듭지었습니다. 만찬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모든 책임은 대표에 있다고 거듭 애둘러 사과하면서 개혁 입법 고삐를 죄기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곳 담임 목사인 소년보 목사는 이른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종교 탄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문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우파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초반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장외 투쟁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도 찾아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전통적 강세 지역인 P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치 분야 질의가 진행되는데요. 덧센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모레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요. 마지막 날인 오늘 18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임 전인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셔틀 외교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시바 총리 이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한일 관계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 달 말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퇴임 전 셔틀 외교를 통해 안정적 한일 관계를 확인하고 차기 정권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언급을 피하면서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今回の韓国側の決定についてはご説明する立場にはなくコメントすることは控え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는 별도로 경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이 사도광산 추도식에는 불참했지만 강한 비난을 자제하며 대일 관계를 배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두 후보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대표적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한국이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협력을 감안해 과거사 비판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차기 총리의 태도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용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 틱토커가 실종 신고 이틀 만에 전북 무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을 체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 야산입니다. 산 입구 너머와 진입로 옆 밭에 경찰 통제선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이곳에서 틱토커로 알려진 20대 여성의 시신이 이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2일 실종 신고 접수된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지문 감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여성이 마지막으로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한 대를 수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제 새벽 5시 10분쯤 전북 무주군 도로가에서 5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는 불과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5월부터 함께 일한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 안에서 혈흔 등 DNA를 채취해 여성이 살해된 정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숨진 여성과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진술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시신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남성에게 범행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북 무주군에선 5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축제장 주변에서 난 사건이라 시민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가해자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가 결국 자수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축제 분위기가 여전한 전북 무주군의 한 골목입니다. 한 주민이 누군가 다쳤다며 주변에 설명하고 상황이 궁금한 행인들이 점점 몰려듭니다. 소방차들이 잇따라 골목으로 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도 속속 도착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밤 11시 10분쯤입니다. 50대 남성이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뒤 달아난 겁니다. 피해 남성은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목격자들에게 지혈과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가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출혈이 심한 피해 남성에게 다가가 옷가지와 이불로 환부를 막았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목격자들이 보는 데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과시한 뒤 흉기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길 건너 보도 쪽으로 어떤 남자분이 가면서 내가 장난인 줄 알았어, 못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지나가시고. 가해 남성은 주변을 배회하다 범행 1시간 뒤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배가 반말을 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후배가 피해자가 술 먹고 형한테 피해자한테 반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예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문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인데요. 경찰은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우선 코레일과 SR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판매와 또 승차권 재판매 행위도 감시합니다. 네, 이제 추석을 3주 정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29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4년 만에 3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농산물 가격에서 절반 가깝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추석 3주 전 기준 4인 가족의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29만 9천 원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 차례상 비용은 2021년에 27만 4,50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30만 원을 넘기다 올해 4년 만에 다시 2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없는 등 과일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 컸습니다. 과일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했고 또 최근 기온이 내려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이 내린 것 역시 가격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나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률을 보면 2023년 기준 49.2%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소비자가 1,000원을 내면 유통업체가 492원을 가져가는 셈으로 1999년의 38.7%와 비교하면 무려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유통비용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신선식품과 아닌 품목의 편차가 컸는데 식량작물은 35.9%로 낮았으나 배추, 무 같은 엽근 채소류는 64.3%에 달했습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유통비용을 줄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렇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만 소비자 물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수제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농가 소득과 상관없이 농산물의 유통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오늘 특검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은 이미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만큼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한 날짜 대신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받은 심장 시술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에 다른 날짜를 제시한 겁니다. 특검이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모두 3차례.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 자진 출석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은 이 같은 입장에도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한 총재를 3회 불응으로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 총재가 제안한 일정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공소장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한 투트랙 청탁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다만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 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주요 참고인이죠. 김장환 목사 측이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또 다른 축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특검 소환 통보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오는 17일 참고인 조사에도 불출석할 거로 보입니다. 김 목사 측은 YTN에 통화 내역이 알려진 데 대한 특검 사과가 먼저라며 불출석 뜻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 측근인 극동방송 한기봉 전 사장도 특검에 나가지 않을 거란 의견을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3번째였는데 김 목사는 특검 조사에 나서지 않은 채 구명 로비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죄라면은 나 감옥사에 갖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의 또 다른 축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변 인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최초 제보자인 이관영 씨와 멋쟁 해병 단체방 구성원인 사업가 최태경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면 이 전 대표도 곧 소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관련해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불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9차례 연속 불출석이 됩니다. 논란이 큰 사안이죠.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만 다루는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힘을 얻은 듯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특별재판부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용어를 슬쩍 바꾸면서 노동법원 설치 논의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존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과연 사법부 위에 있는 건지 삼권 분립을 지적하는 문제에도 판단까지 정하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귀현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킨 전력이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기 전에 법원이 손들고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강력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받아쳤습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틀어쥐는 명백한 삼권 분립 파괴고 특별이든 전담이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건 내한 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배정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집권 여당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를 맡을 전담 재판부도 만들면 인정하겠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대정부 질문과 장외투쟁을 통해 전방위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성비위 파문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조국혁신당이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새로 출발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고소 이후 5달 140일 만에 성추행은 없었다면서 공개 반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와 관련 절차 문제점을 호소하며 눈물로 탈당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이고 제명당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게 저입니다. 그리고 꼭 열흘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3,600자 넘는 글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당은 피해자 진술만 믿은 외부기관 보고서를 100% 수용해 자신을 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대표가 징역 2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 노래방에 간 건 비판받겠다면서도 앞장서서 일행을 이끈 건 고소인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택시 성추행은 허위 주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부 일배 때 성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전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5달 140일 만인데 공교롭게도 조국 체제 비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날입니다. 혁신당은 서왕진 원내대표와 엄규숙 전 문재인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부위원장에 내정하는 등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호범 고문 등 창당 인사와 세월호 다큐 제작자 등 외부 인사, 지역과 평당원, 여성 당직자 등으로 9명을 꾸렸습니다. 과반인 5명을 여성으로 했고 법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조계 인사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꼭 한 달 만에 국회 한복판 위기의 혁신당에 조기 등판합니다. 피해자 측의 옥중 편지도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 최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인사로는 첫 공식 사과인데요. 우리 국민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번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겁니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미국 정부 고위층 인사에게서 나온 사실상 첫 사과 표명입니다. 랜다우 부장관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해당 근로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태 초기만 해도 이민당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던 미 행정부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건 생각보다 큰 한국인들의 반발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람들이 테러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로 해서 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미국 측은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이지만 당장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걱정은 좀 되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계속 있기 때문에 출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외교부는 미국 측과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국가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고 그들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복잡한 물건을 만들 때 일정 기간 그들의 전문가를 데려와 미국인을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게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이어 외국 국가나 기업의 투자를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미국은 그들과 그들의 직원도 환영하고 미국은 그들에게 배우고 머지않아 그들보다 더 잘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하지만 투자 방식이나 성격과 관련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느니 차라리 우리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가 큽니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 금액을 회수한 뒤에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합니다. 투자도 미국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3,500억 불 안에 1,500불, 넘어서 2,000억 불을 어떤 구조로 할 거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지금 아주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안들이어서 이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크화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차라리 이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깨져 상호 관세가 15%에서 25%로 다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0.7%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키려고 488조 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써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미국은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We don't even have the infrastructure and the employer base to actually build factories here when it comes to tech fabs and others.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맺은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는 스타일로 언제든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거액의 대미 투자가 사실상 공짜로 돈을 건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더라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2년 만에 타이완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경제 전망치를 0.3%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공통지원금을 최대 45만 원으로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금융과 조선식품 관련 주식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국내 증시를 주도한 건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해 지난 12일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날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기업은 최근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끌어올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양산 준비에 들어가며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본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 관련 주식들도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의 영향으로 식품 관련 주식들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K팝 데모넌터스의 흥행과 함께 한국 라면이 주목받으며 삼양식품과 농심 주식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 관련 주식들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일부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기 상황에 따른 등락은 좀 감안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중순 이후부터 곧바로 한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갈 텐데 시장의 기대, 투자자분들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확인되게 된다면 좀 쉬어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자.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체 상장 주식의 9.2%에 달하는 245종목이 52주 신고가행진 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 이후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현행법의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배경훈 장관. 과기정통부가 KT의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신고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 바꾸기 위해서 또 국회하고도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사태 이후 5달 동안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번 사고가 터졌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체계를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버금가게 근본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고가 대형 통신사를 넘어 중소기업으로 퍼져나갔을 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 정도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들의 이제 해킹 이슈들이 이제 더 저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배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각 부처들의 어젠다를 모으고 결과물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예산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역할 정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9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중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최고 6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9도, 강릉 23.9도, 대전은 21.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0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늦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유가족이 2인 1조 출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경 무전 기록을 살펴보니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무전을 보내는데도 추가 출동 여부를 고민만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구조활동을 벌이다 물에 휩쓸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당시 이 경사가 겪은 상황을 해경 설명과 무전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 7분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드론 순찰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경사는 혼자 출동합니다. 순찰차를 타고 전망대로 이동해 드론 순찰대를 만나 대화를 나눈 이 경사는 꽃섬에 상의 탈의한 요구조자가 있다고 무전을 보냅니다. 이후 2시 42분 꽃섬 근처로 이동한 이 경사는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무전을 보내고 파출소에서 누구 좀 깨워서 보내줄까라고 묻자 물이 차올라서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이후 파출소에서는 서해 보고하고 다른 대원을 깨워서 같이 대응을 하면 어떻겠냐고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이 경사가 일단 가보겠다고 말하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뒤인 2시 56분 이 경사는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이탈시키겠다고 말하고 물이 허리까지 차 있다고도 전달하지만 돌아온 답은 신속하게 이탈하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새벽 3시 9분 드론 순찰대가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재차 신고한 뒤에야 파출소에서 추가 인원이 출동하는데 물에 들어가겠다는 보고 이후 20여 분,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고 보고한 시점과 비교해도 10분이 훌쩍 넘게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3시 14분, 파출소에서는 이 경사에게 교신 가능하면 답변하라고 무전을 보내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출동한 해경들이 이 경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3시 반에야 인천해양경찰서에 보고가 들어갔고 6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된 이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도 빠르게 추가 인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도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리물대라 물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만약에 추가 인원만 보냈으면 재석이 살았어요. 해경은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통해 명명백백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경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치러집니다. 해양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으로 이 경사의 연결식을 엄수합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와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사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속아 전 씨를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의 수십억대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전 연인이었던 남현희 씨에게도 공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한 점 없으십니까?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남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상장되면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전 씨 말에 속아 11억 원을 뜯긴 A 씨는 남 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 씨가 전 씨를 자신에게 소개하고 이 같은 사기를 방조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전 씨의 실체를 몰랐고 거짓말에 속아 전 씨를 진짜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잔액이 51조 원에 달하는 은행 앱 조작 화면을 보여주거나 1박에 1,000만 원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고 경호원 여러 명을 대동하는 모습 등에 속았다는 겁니다. 또 남 씨가 전 씨를 재벌 3세로 소개한 것만으론 사기를 도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A 씨가 전 씨에게 투자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 의혹은 벗어나게 됐지만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 씨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 씨는 35억 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젯밤 서울 뚝섬역 인근에서 차량 7대가 부딪혀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자동차를 운반하던 트럭과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들이 차선과 상관없이 도로 위에 뒤엉켰고 소방대원들은 부지런히 현장을 살핍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성수동 뚝섬역 근처에 있는 사거리에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2대가 부딪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SUV가 들이받으며 난 사고였습니다. 3분을 병원 이송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2분하고 승용차 1대하고요. 경찰은 SUV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부서진 탁송 트럭 위 자동차들이 사고 크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양화동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근처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던 자동차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동차 운반 차량이 멈춰선 이유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폭주가 이어지면서 국제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재국인데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카타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동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기도한 뒤 함께 이동합니다. 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이 최근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며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공습에 실망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카타르 공습 여파와 인질 석방 문제 등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루비오 장관의 방문이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s strong and as durable as the stones of the Western Wall that we just touched.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처벌해야 할 때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카타르는 현지 시간 15일 도하에서 아랍연맹과 이슬람 협력기구가 참여하는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해 지지 결집에 나섭니다. 이에 하루 앞서 관련 국가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الممارسات الإسرائيلية الغوغائية والهمجية لن تثنينا عن مواصلة بذل الجهود المخلصة مع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و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لوقف هذه الحرب الظالمة.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주말에도 대학교 건물과 병원 주변, 주택가를 공습해 1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계속 점령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파괴하면서 맞서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하자 유럽 국가들도 공동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노보미콜라이우카 마을 공습 영상입니다. 탱크와 차량, 군인 등 목표물을 가차없이 폭격합니다. 타깃이 된 것을 인식한 듯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같은 편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도 포착됩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 요충지인 쿠피안스크의 가스관을 타고 침투해 드론 조종 진지를 구축하는 등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키리시에 있는 정유 공장을 무인기로 습격했습니다. 연간 약 1,770만 톤의 석유를 생산하는 러시아 최대 규모 정유 공장 중 한 곳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이 같은 공격에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드론으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상공까지 침범하자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라팔 전투기 2대를 폴란드 영공에 투입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사령관은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영국이 공동으로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동부감시라는 이름의 작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여교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유럽과 본격적인 충돌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팔 정부의 반정부 시위가 임시 총리 취임 이후에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새 총리는 시위를 주도한 젊은 세대의 요구인 부패 척결을 약속하면서 임기 6개월을 다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네팔의 임시 총리 수실라 카르키가 시위로 불탔던 정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임 일성은 부패 종식과 경제적 평등입니다. 이번 시위의 주축인 젊은 세대의 생각과 요구에 따라 일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임기를 6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सत्ताको यो पदको रसस्वादन गर्न आएको होइन मेरो उमेर पनि होइन त्यो 카르키 총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을 위로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100만 루피, 약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26개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자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고 총리까지 사임했습니다. It feels really wonderful. Yes, we have achieved just in 2 days. This revelation was, I guess, will name in the history.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경찰 3명을 포함해 모두 70여 명, 부상자는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12,500명 이상이 탈옥해 도주 중이라 치안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Lots of youth were struggling on their own condition, but every Nepo babies, the babies that politicians' babies were having a relaxed life. That creates hunger of revolution in youth.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위가 중단되고 정부는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도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젊은 세대의 요구에 네팔 정치권이 6개월 뒤 총선에서 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22년 만에 역전될 걸로 보입니다. 내친 김에 타이완은 내년 1인당 GDP 4만 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린 10년째 3만 달러 선에 갇혔다는 내용입니다. 타이완은 2021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5년 만에 4만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겁니다. 2018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1만 달러 가까이 앞섰는데 이젠 추월당했습니다. 올해 타이완 경제 성장률은 4.4%, 우린 0.9%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타이완의 AI 반도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꼽습니다. 파운드리 분야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찾은 뒤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10년간 새 먹거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 빼고 20년째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과학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이죠.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뉴스타트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6호의 귀환에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에 가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SNS 홍보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중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장도 늘리고 있습니다. 10월 초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중초절이 있고 같은 달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있는데요. 이 기간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인의 한국 관광 트렌드가 소규모 개별 관광으로 바뀌었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인데요. 그래서 가파른 매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자동 지급안의 내용을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 폐지를 언급하면서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나 첫 만남 이용권 같은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같은 선별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자동 지급 방식보단 신청 절차를 훨씬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 중엔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경우 자동으로 다시 판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재판정에서 조건이 맞으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맞춤 복지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 멤버십 제도 가입자가 현재 1,200만 명 정도인데 정부는 신규 수급자 판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재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신고도 늘고 비교적 경미한 사례도 학폭으로 신고하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이버 폭력도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NS라 죄책감을 덜 느끼면서 친구들을 욕하는 글을 올리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나 게시물 삭제가 안 되니까 뭐야 괜찮네, 별 문제 없잖아 이렇게 잘못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발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2019년엔 전체 학폭의 5.3%였던 사이버 폭력이 지난해엔 17%까지 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때그때 확인하기 어려워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사이버 폭력은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제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플랫폼들이 해외 기업이란 이유로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플랫폼 내 사이버 폭력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AI가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운영에 나선 하이러닝 AI 서술 논술형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선 학생들이 종이 답안지에 쓴 글자를 AI가 하나하나 디지털로 변환합니다. 이후 교사가 설계한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기고 감점 사유 같은 평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학생 피드백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카드를 교사 한 명이 학생 답안지를 채점하는 데 몇 분에서 몇십 분까지 걸렸지만 이제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사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 평가 차이를 줄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입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3개 과목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장의 이런 변화들을 빨리빨리 교육에서도
우리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AI 채점 방식 도입으로 교사의 평가 권한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채점 결과를 실제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진 않고 참고 자료로 쓰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에서 승리했던 이세돌 기사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바둑의 정상에서 은퇴한 뒤 대학 교수와 방송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바둑 인생을 정리한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네 번째 대국. 두고두고 신의 한 수로 회자되는 이세돌의 178수로 알파고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집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해주면서 내 집은 지워진 거거든요. 망했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처음 승리한 이세돌의 시작은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바둑 잡지를 보고 혼자 공부했고 한국 기원에 와서도 무작정 기보를 외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번뜩이는 묘수로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 그거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느냐. 혼자서 뭔가 이렇게 깊게 바둑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요즘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알파고를 이기고 2년 뒤 36살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택한 것도 바둑에서 욕심을 버려야 하듯 지금은 물러설 때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책은 바둑 이야기지만 삶에 대한 자세이면서 지침입니다. 근데 저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바둑을 뒀던 사람이니까 바둑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빗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하고 싶었던 말, 또 감명 깊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을 다 여기다 좀 녹였고요. 은퇴 이후 대학에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방송과 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이세돌. 그의 바둑 인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녁까지 최고 6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9도, 강릉 23.9도, 대전은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늦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의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